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에 해당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됐대요. 그럼 얘들아 요건 뭐니? 해당하면 여기가 요건이고요. 뭐가 발생한다? 효과죠. 자,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에서 여러분들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요건이나 효과가 요건 또는 효과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도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닐 수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효과도 항상 일의적인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일의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몇 개? 한 개로만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불확정 개념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끊어볼게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두 번째, 진정한 의미가 파악됩니다. 그러면 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꼭 뭘 살펴봐야 돼요? 구체적인 상황을 꼭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결정되는 거예요? 법령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어서 갈게요. 민법에 대한 개념 등장하고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는 그죠? 어머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대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손해배상액을요 너무 과하게 청구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 그게 너무 심해. 내가 보기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너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럼 법원이 뭐 할 수 있대요? 그거 좀 낮춰줘. 별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돼? 적당히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가볼게요.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시대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 그지? 갈게요. 손해배상 예정에는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자, 그럼 끊어볼게요. 일단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데 그럼 지금요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건 다 위약금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고 위약금은 크게 두 가지로 일단 이 글에 등장한 걸 보면은 손해배상 예정액과 또 뭐도 있어요? 위약? 벌이 있구나.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글에 나온 정보만 이용하면은. 자,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대요. 이 문장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딱 결정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이건 위약벌이 아니네. 이거는 분명하게 뭐야? 손해배상 예정액이네. 누가 봐도 뭐라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이 결정되는 경우. 판결이라면 말이 좀 과하죠? 판단되는 경우라고 바꿀게요. 판단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 둘 중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상황이야? 분명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죠. 맞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은 자, 이제 이 문단 가겠습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예성이한테 돈을 빌렸어요. 1,000만 원만 빌려줘. 1,000만 원 빌려줬어.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갚을게. 근데 문제는요, 제가 안 갚았어요. 쌩 까버렸어. 그럼 저 지금 뭐 한 거예요? 저는 채무자죠. 돈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 채무자인데 제 잘못이죠? 돈 안 준 거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계약 내용 실현 못 됐죠? 왜냐면 내가 돈 줘야만이 이제 이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우리 약속한 대로 끝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계약 위반이에요. 그럼 누가 손해 입어요?
예성이가 손해 입죠. 1,000만 원 지금 내가 받아가지고 빨리 써야 되는데 내 돈인데 내가 못 받고 내가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그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대요. 1번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상황. 자, 누가 증명해야 돼요? 채권자가 증명해야 돼. 잘못은 딴 놈이 했는데. 그죠? 주의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을 해야. 자, 얼마만큼? 저 손해봤으니까요. 네? 플러스 2 더해주시면 안 돼요? 2배로 주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안 됩니다. 5만큼밖에 안 돼요? 딱 그 액수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얘들아, 만약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생겼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예성이죠? 예성이는 손해 액수를 증명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대요. 그럼 얘들아, 특징이 뭐야? 증명을 하지 않아도 해요. 그럼 얘들아, 1번에서요. 제가 손해배상금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2번은 증명을 안 해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증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돈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너가 추가적으로 손해액을 증명하면 더 좋겠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밑으로 갈게요. 근데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는 더 받을 수 없대요.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최대치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다. 최대치가. 한편 세 번째입니다. 자,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럼 얘들아, 증명이 됐으면 무슨 상황밖에 안 돼? 요 상황인 거죠. 그쵸? 위약벌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받을 수 있고요. 그쵸? 이게 첫 번째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대요. 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앞에 여기 써있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감액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위에서 얘기했던 위약벌의 특징은요. 얘는 감액할 수가 없어요. 깎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손해배상 예정액은 뭐야? 법원이 감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뭐 때문에 감액할 수 있는데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 어디에 있었어? 위에 있었어요. 뭐? 조문에 써 있었었죠. 뭐라고?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서. 그래서 조문에 근거하여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시킬 수 있겠지만 위약벌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어서 갈게요.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들아, 3번 사례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 위약금 받고 동시에 뭐도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다만 손해배상금은요. 내 손해 액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물건을 받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서 손해가 얼마만큼? 80만큼의 손해를 입었대요. 가의 상황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는 상황. 나의 상황은요. 위약금을 약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의 상황입니다. 위약금이 약정이 되어 있는데 뭐도 했어?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죠. 그럼 어떤 상황이야? 우리 아까 전에 봤던 3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얘는요. 위약벌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얘는요. 뭐가 안 된다 그랬어? 감액이 불가능했죠? 여기에 뭐 하면 손해 액수를 증명할 경우에는 뭐도 받을 수 있어요?
위약금을 약정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쵸? 약정했던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해 액수를 증명할 경우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게 될 경우에는 뭐 하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손해 액수만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증명을 하면은 80만큼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100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최대 180까지 받을 수가 있겠네. 자, 나로 갈게요. 위약금 100을 약정했는데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모르겠대요. 위약금의 성격이 뭔지 모르겠대. 그럼 얘들아 어떤 상황이야? 위약금의 성격이 뭔지 모를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되는 것이고, 자, 가해 상황입니다. 위약금 약정 자체가 애초에 없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얘가 돈 받고 싶으면 손해를 증명해야 돼요. 그죠?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틀렸죠?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돈 달라고? 못합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1번 탈락. 2번입니다. 나에서요 의뢰의 손해가 80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증명되면은 나에서는 뭐만큼 받을 수 있어요? 증명한 만큼 달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을 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위에 한번 살펴볼까요? 뭘 약정했대요? 위약금 100을 약정했대요.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나에서. 그지? 그러면 일단은요. 100을요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 거죠. 약정을 했으니까. 근데 얘의 성격은 뭐야? 손해배상 예정액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적당히 감액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야, 너 손해 80밖에 안 받았잖아. 왜 100만큼 받아가? 80만큼 받아가? 라고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들아, 2번 자체는요. 틀린 문제는 아니죠. 갑이 을에게 약속한 만큼 100을 줘요. 약정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얘는 손해보다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되니까 법원에서는 적당히 감액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2번은요. 뭔가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말은 되네.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자,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이 안 됐습니다. 증명이 안 됐어요. 자, 이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되겠죠? 일단 약속은 했으니까 100만큼 주기로. 근데 얘들아, 법원이 감액할 수가 없니? 할 수 있다 그랬죠. 왜? 뭐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잖아. 그지? 그래서 조문으로 근거해 봤을 때 감액이 가능합니다. 자, 4번 갈게요. 다해서 을의 손해가 80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갑이 을에게 지금 180을 지급해야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확실하게 100은 줘야 되지. 왜? 뭐니까? 위약 버리니까. 그죠? 위약 버리니까 100 줘야 되고, 자, 여기다가 증명까지 했으니까 80만큼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들아, 지금요, 법원이요, 위약 벌은요, 감액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으니까 감액이 불가능하겠네요. 5번입니다. 다해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손해 액수 자체는 증명이 안 됐어. 그럼 일단 뭐는 내야 돼? 위약 벌은 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내야 되는 돈은 얼마야? 일단 100은 확실하게 돈 내야 돼. 그지? 80은 뭐니까? 위약 벌이 아니에요. 위약벌은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100 줘야 되지. 근데 80은 모르겠어. 왜? 증명이 안 됐거든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100을 지급해야 되고 감액을 못하는 건 맞는 말이죠. 최종적인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앞으로 가볼 거예요.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서도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민법에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행정법에서 살펴볼 건데 불확정 개념 우리 1문단에서 얘기했었죠. 뭐였었어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진정한 의미가 결정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얘들아, 행정기관은요, 당연히 뭐를 근거로 해서 작용을 하겠어요?
법을 기반으로 하겠죠. 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래요. 기속행위.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요건이 충족되면. 그럼 얘들아 얘는요. A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요. 불확정 개념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얘는요. 일의적인 거죠. 의미가 딱 하나인 거죠. 반면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불확정 개념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니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입니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는 대체로 재량행위가 되겠죠. 개념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중칙이라고 합니다. 체크할게요. 재량으로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가 있대요. 기준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재량준칙은요. 준칙이야. 그러니까 지켜지면 좋은 규칙인 거죠. 나름대로. 법은 아니야. 그죠? 준칙이긴 한데 재량으로 정한 거긴 한데 지금 기준을 명확히 정했대요. 그럼 이건 얘들아 내가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을 기준으로 정해서 유형화시키고 한정시키고 제한시키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얘는요. 이런 재량 준칙이 있다는 건 내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정 개념에 가까워지는 거야? 아니면 점점 멀어지는 거야? 점점 멀어지는 개념인 거죠. 이어서 갈게요.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위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법한 건 아니야. 그쵸? 법은 아니니까. 다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준칙대로 한 일들이 계속 쌓여. 그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 선례가 계속 생기게 되면은 뭐 해요?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줘야 된대. 그럼 이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구속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들아 점점 재량행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지는 겁니다. 뭐대로 해야 돼? 기존에 했던 선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1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건 또는 효과는 불확정성이 있습니다.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1번 맞고요. 2번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가 있죠. 판사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재량입니다. 3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구체적 상황 고려해야 되겠죠. 불확정 개념의 정의가 뭐였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행동하여 그 의미가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4번입니다. 얘들아 기속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죠? 그럼 얘는요 틀렸네요. 5번 맞는 말이고요. 얘들아 4번을 맞는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의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바꿔치기가 쓰인 오답 선지입니다.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재량준칙은요 법령이 아닌 건 맞거든요. 근데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아니죠. 생각해 볼게요. 재량준칙이 있어. 그게 여러 번 쌓였어. 그래서 비슷한 선례들이 막 생겨. 그러면 이대로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일의적이지 않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의미가 하나뿐인 거야. 1번 탈락. 2번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정해진 내용대로 하는 거래요. 근데 얘들아 체크할 거야. 재량 준칙으로. 얘들아 기속행위는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기속행위의 개념은 뭐였니? 기속행위의 개념은 법령상 요건이 만족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법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애초에 2번에 있는 재량준칙은 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니죠? 그죠? 3번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재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얘들아 이 문장 좀 이상하죠? 왜? 재량행사 기준이
쌓이고 쌓여서 반복돼요. 그러면 그 결과 뭐가 생기는 거야? 그 결과 내용이 정해지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따지면요. 재량 행사 기준이 있고 그 후에 이게 반복적으로 누적되면 내용이 정해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3번 선택지의 내용은 뭐예요? 이 재량 행사의 기준은 쌓여왔던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으니 선후관계를 비틀어 버렸네. 3번 탈락. 4번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 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행사할 수가 있다. 아니죠. 뭐예요? 아, 이러한 이렇게 어떤 행위, 재량 행위 중에서 재량 중칙이 정해지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4번 탈락.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인데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